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트샬레의 진행을 맡은 변명철입니다. 2026년 2월 15일 일요일 현재 시각 1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이트샬레의 9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은 축구에 대한 애정과 감몰입이 가득한 팟캐스트입니다. 그로 인해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대한 피드백과 댓글은 팟빵과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 준비 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저 포함 3분의 패널과 1분의 게스트와 함께 합니다.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챔스 못 나가는 팀 라젠발 라이트 팬 에버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언 팬 베넷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르트문트 팬 찬영이라고 합니다. 네, 게스트님이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진행을 맡은 프랑크푸르트 팬 변명철이고요. 챔스에 쫓겨난 팀이 쫓겨난 팀이죠. 네, 쫓겨난 팀. 저 혼자 우리만 쫓겨났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게스트님이 오셨는데 게스트님의 소개나 이런 거는 2부 때 저희가 초반에 하기로 해가지고 그때 하도록 하고, 이제 패널분들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근황을 알려주시죠. 저는 연휴만 바라보고 지내면서 제가 MBTI가 J가 엄청 커가지고요. 연휴 때 이제 뭘 할까 엄청나게 또 계획을 짜다가 다들 팽개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그럼 P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계획까지 짜는 J인 거죠. 저도 약간 예전에 J였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모든 J가 그렇진 않겠지만 약간 그 완벽주의자들 특성 중에 하나가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확실히 있어요. 그냥 다 파토를 내버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이 연휴를 가장 잘 보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말겠다. 이해합니다. 저는 뭐 백수 특징이 공휴일 이런 거 무감각합니다. 그 오늘 이제 연휴 시작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백수답게 오늘도 살다가 녹음하러 왔습니다. 저는 뭐 딱히 뭐 근황이랄 게 없어가지고 이번 주도 그냥 저도 사실 백수라서 제가 원래 물리치료사를 하다가 그만둔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가지고, 근데 새로운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추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연락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팀장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추천 받았는데 이게 팀장님이 추천해줬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내가 버려진 건가? 판푼 얘기하다가 참아야겠다. 그래서 근황 속고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도 들어주신 팬분들의 이제 댓글 몇 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8화 2부 유튜브에 달린 댓글인데요. 이제 벨페전도 그렇고 이제 하이든하임전도 그렇고 최근 도르트문트의 두 경기는 정말 저도 할 말이 없었다. 특히 이번 경기는 해설이 말하기를 아무라의 XG 값이 1.2 정도였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한 3, 4 정도 되어야 된다고 찬영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네. 사실 이 의견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고요. 이 말을 해설뿐만 아니라 그 스카이 스포츠 독일의 예스코폰 아이만이란 기자도 이제 아무라가 한 3-4골은 넣었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르트문트가 리그 내에서는 엄연히 강팀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강팀 상대로는 넣어야 할 때 못 넣어주면은 게임을 이기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찬스가 많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라가 이거를 넣었으면은 사실 도르트문트가 지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경기였는데 뭐 아무라가 넣지를 못했고, 그 전에 하이덴하임전도 이기는데 좀 형편없는 경기였죠. 그래서 이런 댓글을 좀 남겼습니다. 하지만 마인츠전에 대승을 거뒀죠. 자고 일어났는데 4-0이더라고요. 이 상상치도 못한 그런 스코어가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승점차가 안 벌어져요. 6점에서 계속 도르트문트가 먼저 이겨서 3점 됐다가 다시 6점 됐다가. 이게 오해가 있는데 그 분데스리가 지금 우승 경쟁이 참 치열합니다. 나름 6점이면 치열하죠. 아무래도 한 번 미끄러지면 이제 3점 차 이제 맞대결 한 번 있으면 그쵸. 6점짜리 한 번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거기서 9점으로 벌어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때는 도르트문트 홈이기 때문에 또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홈 무패가 도르트문트가 유일합니다. 분데스리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아무개님께서 이분도 도르트문트 팬이신데 저는 과감하게 마인츠 승 봅니다. 바로 4대0. 예. 마인츠가 참 신기한 게 도르트문트와 어찌저찌 잘 나가거나 중요한 상황에서 기강을 잡더라고요. 우승을 막는다거나 그 전설의 경기 예.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레의 실축으로 이어졌던 그 경기. 아무래도 또 이재성 선수가 재계약한 첫 날이었어요. 네. 첫 경기라서 또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 4대0이었다. 하지만 뭐 마인츠가 4대0이긴 한데 표면적인 4대0인데 경기력적으로는 그래도 한 4대2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뭐 1대0 상황에서 1대1로 따라붙는 점수라든가 2대0에서 막 2대1로 따라잡는 점수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옵사이드나 그 결정력 문제로 넘어진 게 큰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마인츠도 사실 도르트문트전은 버리는 경기죠. 마인츠 입장에선. 지금 강등권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도르트문트 홈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간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지만 승점을 못 가져간 걸로는 이거는 마인츠가 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팟빵에 요즘 길게 다뤄주시는 분이 계신데 리안 루바톤님이라고 그 분데스리가를 좀 이제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프랑크푸르트와 M개 전반전을 보고 있는데 몸의 밸런스가 가볍진 않지만 짧은 패스 플레이로 볼터치 많이 하고 많이 뛰는 M개가 골을 못 넣고 있는 게 너무 아쉽네요. 폴란스키 감독이 공격을 패스 플레이로 만드는데 능력이 있는데 오늘 하프 스페이스 라인에서 센터백 잔더를 올리는 모습이 독특했고 이 장계는 시즌 중 처음 보는 장면인데 하지만 수비를 탄탄히 정비하는 데는 폴란스키 역량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번 레버쿠젠 경기처럼 공격 후 수비로 전환해야 하는 오늘 같은 상황에서 말이죠. 팡푸페 패널분들도 지금 라이브로 경기 보고 계시겠죠. 선수 퀄리티가 좋진 않지만 어떻게 해보려는 M개 오늘 전반전 공격 경기력만큼은 좋게 평가해주고 싶네요. 라고 다뤄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잔더를 그 3백의 오른쪽으로 나온 잔더를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했는데 이 경기가 이 카스트로프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영어 해설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 영어 해설이 말하기를 잔더는 플렉시블한 플레이어다라고 얘기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잔더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끝에 붙여서 카스트로프를 안으로 좁히고 잔더를 그 우프백처럼 쓰거나 아니면 잔더를 아예 올려보내고 후방에서 풀어나온 다음에 오노라에게 보내고 오노라가 이제 그 특유의 크로스를 올려서 타바코비치를 노리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왔는데 오른쪽에서는 그렇게 잔더를 아주 유용하게 쓰면서 풀어나고 왼쪽에서는 사실 근데 오른쪽에 비해서 공격 전개가 다소 울리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좀 그런 불균형이 좀 아쉬웠던 경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번 라운드는 사실 이 경기를 보지는 않았고 호펜하임전이나 다른 경기를 좀 위주로 봤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확실히 평소에 M개 경기를 보면은 우측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확실히 좀 두드러진다. 오노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뭐 한국인 팬으로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카스트로프 선수의 그런 모습들도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좌측에서의 특별히 좀 기억나는 장면들 이런 건 확실히 좀 떠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 댓글 달아주셨을 때 녹음을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보고 든 생각이 M개를 이렇게 관심을 있어 하시니까 좀 전 주인님 주인님이 이게 좀 아니게 된 그게 이제 좀 실망스러운 입장에서 한번 왜 M개가 축구가 이렇게까지 변화했는지 왜 이렇게 중위권으로 바뀌었는지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서 와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서 주인님 시절 경기도 좀 다시 보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때랑 M개랑 선수진도 많이 차이 났고 그렇죠. 아마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선수 근데 퀄리티 차이가. 아무래도 어쨌든 한 팀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그래도 좀 뚜렷하잖아요. 뚜렷하니까. 네. 그거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또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M개 하니까 방금 생각이 나는데 또 이제 저희가 그 라이츠 선수와 또 이적설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조금 잘한다, 좀 탐나는
선수라는 생각을 보면서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거 경기 보면서 이따 리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산토스가 밥값을 했다. 산토스가 막을 거 막아주니까 클린시트로 이제 경기 깔끔하게 끝나가지고 기분이 참 좋고, 하지만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부상이 너무 많아져서 그게 좀 아쉽고, 카스토르프 선수와 비교되게 저희 브라운 선수는 너무 그 하필이면 같이 뛸 때가 있었잖아요. 그 리덴베르크 시절에 너무 왼쪽에서 잘해줘가지고 이제 내년 여름에 보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번 여름이네요. 이번 여름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확한 자세한 리뷰는 이제 경기 리뷰 때 저희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의 방송의 구성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두 개의 메인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이제 1부에는 덕국 뉴스, 그리고 21라운드 잔여 경기와 포칼 8라운드 리뷰, 그리고 22라운드 리뷰 다룹니다. 그리고 2부 때는 이제 도르트문트 청문회 게스트분이 오셨으니까 오랜만에 도르트문트 얘기 좀 하고요. 그리고 유럽 대항전 플레이오프 프리뷰합니다.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하는지 저희 팀이 몰랐어요. 떨어져가지고 23라운드 프리뷰까지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1부 덕국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소식입니다. 이제 우파메카노 재계약이 떴습니다. 2031년까지 플러스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30년까지네요. 30년까지인데 그 사이닝 피였나? 그 분할 지급하는 게 31년까지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잘못 봤나 보네. 네, 떠난 선수인데 사이닝 핀을 계속 분할 지급을 해야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좀 독특한 상황이긴 합니다. 우파메카노 잡는 거야. 기정사실이었고 이제 어쨌든 계속 이게 질질 끌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팬이면은 이렇게 질질 끌리는 거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 바이언이 엄청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최대한 우파메카노가 원하는 대로 맞춘 제안을 했는데도 시간을 또 질질 끌고 이래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자기 발로 찾아가서 저 재계약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덕분에 좀 사이닝 피도 깎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괜찮아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는 뭐 그런 재계약 과정에서의 그런 잡음이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부럽습니다. 결국에는 재계약을 했다는 점. 결국에는 잡았다는 게. 이게 이제 바이언이라는 클럽의 위상과도 아마 관련이 없진 않을 텐데, 이번에 슐라거 재계약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으로서 부럽네요.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항상 부상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는 팀인데 뎁스도 많이 얇기 때문에 경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명단 제외 인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우파메카노 얘기를 제외하면 이번에 바이언 뉴스를 다룰 게 너무 없어가지고 좀 그나마 좀 가십거리 정도로 삼을 만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바이언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부상자가 없어요. 장기 부상이 워낙 그 무샤월라 폰지가 길었기 때문에 전반기 내내 그 둘을 볼 수 없었고, 후반기 이제 복귀를 해서 전체 인원을 다 합친 그 수가 이제 한 경기 출전할 수 있는 벤치까지 포함해서 그 수보다 딱 한 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명단 제외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누구냐가 계속 화두거리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호펜하임전 그 첫 상황이 김민재 선수가 또 명단 제외가 돼서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도 되게 시끌시끌했었고, 그 다음엔 신승영, 포칼 때는 신승영, 그리고 이번에는 징계 때문에 그 옐로우 누적 징계 때문에 아무래도 올리세가 출전을 못해서 이번에는 그나마 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팬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잡음이 나와야 되나 좀 불만스럽긴 해요. 솔직히 물론 뭐 우리가 해외 축구를 보는 재미가 이런 가십거리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있겠지만, 사실은 팬 입장에서는 그냥 별거 아닌 그쵸. 거거든요. 이게 뭐 긁어부스럼 내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쵸. 이거는 뭐 사실 진짜 의미 없는 거고. 배부른 고민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상 없는 이 상황을 즐기기도 바쁜 마당에. 근데 이거를 이제 정말 라이트하게 보시는 다른 분들이 항상 과한 의미 부여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원래 그 뭐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분데스리가 일부 팬들이 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제 김민재 선수 뭐 이런 한국인 선수나 뭐 기타 다른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이게 다른 분들이 이제 이야기 한두 마디씩 하시는 게 굉장히 이게 또 상처거든요. 사실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조금 이게 솔직히 보면서 이게 이 정도로 가십거리인가? 그냥 뭐 제외될 수도 있지. 심지어 다음 경기 선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좀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도르트문트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리에르손 선수가 이제 도르트문트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옵타에 따르면 이제 데이터 수집 이후에 전반전 3어시를 기록한 선수, 최초의 도르트문트 선수로 등극을 했고 이날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리그 1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에르손 선수가 10을 어시스트 10개 이상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이번 시즌? 자, 이 뉴스 타이틀이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리에르손 도르트문트 역사를 쓰다. 사실 리에르손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인데 공을 잡으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이 증명을 하고 있고 거기 해설분인가 캐스터분도 중계하시면서 제가 추갈못이었습니다 발언을 하셨는데 근데 그게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캐스터분이 맞게 보신 걸 거예요. 근데 워낙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에르손 선수에 대해서는. 리에르손 선수가 노르웨이 네, 맞습니다. 대표팀이죠. 폴란드국. 근데 이게 진짜 좀 놀라울 정도로 이게 한 시즌 내에 뭔가 저는 변화가 일어나는 느낌이라서 뭔가 어떤 누군가에게 약간 특별히 뭐 튜터링을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스타일로도 좀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좀 마음에 들었는데 생각보다 여론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해서 저는 속으로 약간 그런 멋진 헤어스타일 개성 있는 선수가 요즘 드무니까 나 무섭던데 그 보니까 그 머리 보면 아무튼 그래서 리에르손 선수가 이제 도르트문트 새 역사를 썼고 아데미 선수의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는 보드진이라고 합니다. 루어에 따르면 바이아웃과 연봉, 경기력 등의 이유로 도르트문트 보드진은 아데미와의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고 스포르트빌트에서 공개한 새 연봉은 대략 700만 유로 정도이고 도르트문트 선수들의 재계약에서 바이아웃은 극히 예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뭐 이게 개최 이후에 이게 그 바이아웃을 되도록이면 삽입하지 않는 도르트문트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아데미의 재계약이 좀 밀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영님은? 아데미 선수가 이제 전형적인 슈퍼스타죠. 빠와 까를 둘 다 미치게 만드는데 그것도 경기 내에서 이제 빠와 까를 동시에 미치게 만드는 아주 대단한 재능의 선수입니다. 지금은 현재 바이어에게 밀려가지고 누가 봐도 벤치 옵션으로 전락을 했고 이제 약간 뭐 경기 막판에나 투입돼가지고 본인의 장기를 살리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번 시즌 초에 아마 아데미가 굉장히 잘했던 구간이 있었죠. 그것도 반 시즌을 풀로 잘한 게 아니라 잠깐 잘하다가 한 2-3개월? 1-2개월 잘하다가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데미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당연히 그때 나왔던 재계약 얘기가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이번 시즌이 처음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보드진이 재계약을 망설이는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바이아웃이 대략적으로 도르트문트 보드진이 6천만 유로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양심 없는 장사가 아닌가. 누가 아데미를 6천만 유로를 주고 사갑니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고 있긴 합니다. 그거를 이제 EPL은 할 수 있습니다. 기튼스 보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망설였는데 전 좀 회의적이네요. 그래서 이제 아데미 선수 재계약은 결국은 어떻게 해서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얘를 뭐 프리로 보낼 것도 아니고 뭐 팔면은 이번에 팔아야 되는데 재계약이 안 되면. 근데 팔기에도 돈도 얼마 못 받을 것 같고 그냥 재계약해서 한 시즌 더 뛰겨가지고 잘하면 알아서 입질이 오지 않을까. 기튼스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인데 이기 선수가 이제 도르트문트 그 팬들을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니코 슐러터백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 합성 사진에 좋아요를 남겼다고 합니다. 니코 슐러터백은 SNS 본인의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합성한 팬 계정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빌트는 슐러터백의 거치가 이제 3월 A매치 즈음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재계약 혹은 레알 마드리드로 선택지가 좁혀졌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빌트가 이런 보도를 했다고 적었는데 사실 저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계약의 거치가 3월쯤에 결정될 거란 얘기 자체는 스카이 스포츠 독일의 베르거나 아니면 예스코 같은 다른 기자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현재 본인이 갈 수 있는 수준의 B클럽에서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3월 A매치쯤까지 폼을 좀 더 올리고 하면은 이제 여름 즈음 해가지고 B클럽들이 명확한 구체적인 액수와 연봉 같은 거를 제한할 것으로 슐러터백 측은 예상을 하고 있고 도르트문트 측은 반대로 월드컵이 절대로 너의 쇼케이스가 되게 납두지 않겠다. 그 전에 무조건 이적하거나 재계약을 하라. 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져버렸네요. 네. 전 처음에 이게 가짜뉴스 뭐 합성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팬 계정 계정 주인이 아주 신나가지고 그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이거 봐라 슐러터백이 우리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그래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슐러터백이 이제 우파메카노 다음으로 이제 지금 재계약을 되게 길게 끌고 가고 있는데 우파메카노와는 상반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팬들이 상당히 빡쳐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사실 뭐 슐러터백 선수도 우리가 그 직장인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안 될 건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뭐 간을 이렇게 보나라고 싶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직할 때 연봉 좀 더 높여주고 액수 조금이라도 높여주면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슐러터백은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 마지막 이적의 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망설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뭐 재계약을 할 것 같다, 뭐 떠날 것 같다 이걸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치히 소식으로 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라젠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나름 또 찾아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제가 FFP의 습격이라고 조금 제목을 지었는데 재정적 페어플레이가 이제 클럽들이 이제 엄청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스포르트빌트의 보도에 따르면 그 RB 라이프치히의 이번 시즌 목표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다. 근데 그 뭐 당연하죠. 뭐 목표 챔피언스리그 진출 뭐 목표로 하는 팀인데 원래도 근데 이제 이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라이프치히가 이번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에 선수 판매를 통해서 2억 유로를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더라도 대략 1억 유로 정도의 수익은 창출해야 그 FFP를 충족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거를 지키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걸 보고 1억 유로? 그러니까 챔스를 나가도 1억 유로나 마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희가 진짜 근데 선수 판매를 잘 해야 되는 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저는 제 생각에 약간 좀 그래도 이름값 있는 팀들 중에 저희가 관중 수익이나 뭐 유니폼 판매 수익 이런 거에 솔직히 거의 저는 꼴찌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독일 내에서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판매할 때 최대한 이익을 내서 FFP를 조금 충족을 해야 하는 조금 안타까운 입장인데 1억 유로가 근데 다행히 그 시몬스나 셰슈코 내보낸 것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에 약간 옵션들을 많이 걸어서 실질적인 수익은 이제 다음 이번 여름에 발생하도록 하는 좀 계약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벤투스에서 지금 일단 임대로 가 있는 오펜다도 완전 영입 옵션이 있기 때문에 오펜다가 한 4천만에서 5천만 유로 정도 해서 1억 유로에서 그만큼 이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게 또 이번에 좀 내보낸 선수 레전드들이 많은데 뭐 티모 나갔고 그다음에 슐라거도 이제 주고 빠질 거고 그다음에 굴라치도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연봉 삭감을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진행을 했고 그리고 뭐 또 뭐 캄플 빠졌고 아이다라 빠졌고 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번에 좀 정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클로스터만이 또 생각이 나는데 좀 화가 나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 많이 줄였고 그리고 헤이르트라이다랑 지금 썬덜랜드 가 있는 그리고 마르세유가 있는 베르미렌 또 아마 이번 여름에 판매가 아마 예정이 될 것 같고 헤이르트라이다도 한 2천만 유로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런 챔스를 가면은 그래도 주전급을 또 팔아야 하는 불상사는 아마 생기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삼선 영입설이 계속 뜨고 있는데 뭐 로코라이츠라던가 이런 선수들 영입하려면 아마 비치압이나 혹은 진짜 조금 돈이 많이 모자라다 하면 누사를 팔 가능성도 좀 있다고는 보이는데 최대한 조금 돈을 많이 창출해서 최대한 다음 시즌까지는 조금 주전급들이나 준주전급 좀 지켰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디오망대 팔면 되지. 안 됩니다. 디오망대 팔면 만빵 절대 안 해결이네. 인기는 디오망대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디오망을 팔면 돈이 너무 남긴 하죠. 근데 바로 그냥 FFP 바로 그냥. 근데 진짜 이번에 그럴 거라고 예상은 안 하지만 이번 여름에 디오망대를 판다? 그건 진짜 보드진에 대한 엄청난 실망. 왜냐면은 지금까지 좀 쌓아놓은 어포가 있거든요. 디오망대 이적설 날 때마다 레드불 CEO 뭐 민칠라프라든지 강경하게 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뭐 누사 파는 것도 솔직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픈데 진짜 디오망대는 지키자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오망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은 이게 디오망대가 최근에 에이전시를 교체했어요. 근데 이 에이전시 교체를 했는데 조금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젠발에서 가장 뜨거운 스타인 얀 디오망대가 원래 기존 소속 그 사가 맥시델 매니지먼트였는데 록 네이션 스포츠로 에이전시로 옮겼습니다. 록 네이션 스포츠는 비니시우스, 디마르코, 마르티넬리, 아스날의 마르티넬리 그리고 루카스 파케타 그리고 엔드릭 등 꽤 유명한 선수들과 계약되어 있는 에이전시라고 하고요. 이 소속 선수들의 가치 총합이 디오망대 포함해서 약 6억 8천만 유로 꽤 좀 화려한 선수진을 보유한 유명 에이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얀 디오망대의 그 전 에이전시 맥시델 매니지먼트에게 향후 선수 이적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비공개 구속 계약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이게 에이전시를 옮기면서 계약이 원래 기존 계약 사항들이 완벽히 종료되지 않고 뭔가 좀 찝찝하게 좀 많이 남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되는 게 리버풀 소식을 다루고 있는 샤샤 타블리에리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7년까지는 이 선수의 이적과 관련한 그 권리가 이전 소속사인 이제 맥시델에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디오망대를 영입하고 싶은 팀은 이 문제를 조금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조금 진전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니시우스가 막 통화도 했대요. 그 디오망대에게 데려와서 뭐 에이전시에 대한 뭐 장점들을 어필했겠죠. 그래서 확실히 디오망대가 준비를 하고 있다. 좀 빅 선수들이 있는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뭔가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조금 계약상의 문제가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소식 있고 비니시우스랑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여름에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에이전시 간의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해결이 안 돼야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디발라도 뭐 초상권 관련해서 옛날에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좀 복잡한 계약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키퍼들 전부 이제 재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판더보르트가 이제 원래 기존에 2029년까지의 계약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음 시즌 이제 주전으로 뛰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2030년까지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판더보르트가 이번에 포칼에서 비록 이제 좀 아쉬운 모습들도 있었지만 꽤나 좀 놀라운 선방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기대감. 저는 솔직히 이제
근데 하도 판더보르트 경기를 안 본 지가 오래돼서 약간 조금 잊고 있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이 선수가 포텐이 확실하다. 그리고 빌드업하는 과정에서도 원래 굴라치가 옛날에 보여줬던 장점들을 시원시원하게 패스를 뿌려주는 모습들 판더보르트가 보여주면서 조금 기대감이 조금 오르는 그런 포칼 경기를 봤었는데 판더보르트 옛날 별명이 이제 케르베로스입니다. 이제 머리가 셋 달린 뭐 지옥문을 지키는 개 뭐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처럼 이제 좀 저희 라젠발을 대표하는 골키퍼로서 좀 도약해주길 바랍니다. 굴라치가 사실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라젠발 골키퍼 하면 딱 그냥 굴라치 딱 이건데 그 이름값처럼 오랫동안 좀 활약을 해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외모도 조금 저는 수려하다고 생각해서 좀 멋진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재계약을 체결해서 좀 기쁘다는 소식이 있고 굴라치는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서브 골키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1년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산토스 골이 안 나길 바랍니다. 근데 뭐 뒤에 굴라치 있으니까 우린 트랍이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서드 키퍼 이제 훈련 때 열심히 도와주시는 그 레오폴트 칭게를레는 2028년까지 아예 계속 그냥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2년 계약 연장을 해서 골키퍼와 관련된 이런 뭔가 그 서열 정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확실하게 됐다 해서 라젠발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서드는 뭐 본인이 만족한다면 뭐 여기 남아 있는 뭐 재계약이 어렵진 않으니까. 이 선수가 또 바이언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판더보르트가 다음 시즌부터 좀 잘 해주길 바랍니다. 판더보르트 그 FM에서 유명했었는데 이번 작이었나 저번 작이었나? 이 판더보르트가 라이프치 오기 전에 유명했어요. 그렇죠. 판더보르트 아마 행크 출신일 거예요. 벨기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그 행크에서 엘카누스랑 이제 두 명이 이제 대표되는 딱 그런 둘 다 잘하고 있네 지금 또. 네, 유망주로 했는데 이제 엘카누스만큼 또 이름을 다시 한번 알리길 바랍니다. 호펜하임 소식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진 씨. 예. 시커 단장이 잔류를 했습니다. 결국 이거 헨슬러는 이제 사임을 했고 호펜하임 내부의 파워 게임이 이제 시커 단장의 잔류와 함께 헨슬러의 사임으로 마무리가 됐고 당초 헨슬러 주최하에 월요일 주주총회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주주 디트마우 호비 공개적으로 시커 단장을 지지했고 헤이델베르크 지역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어 주주총회 개최를 막았습니다. 이에 헨슬러는 그 다음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그거 아닙니까? 무신정변? 3일 천하? 재밌네요. 그 지가 좋아하는 사람 꽂으려다가 망했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결과가 뭐 긍정적인 것 같아서 지금 시커 못 이겨요. 웬만한 구단주, 웬만한 회장 아니면 못 이겨요. 그리고 호프가 이렇게 지지하는 이상 시커는 무조건 잔류할 거고 지금 호펜하임 지금 3위예요. 3위면 챔스 나갑니다. 챔스 나가는데 그 단장을 사임시키면은 어떤 단장을 내려오려고? 제가 뭐 호펜하임 경기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그래도 승부 예측을 하면서 내심 이제 순위 경쟁 팀으로서 바람을 좀 담아서 약간 좀 DTD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또 보면서 여기는 수준이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을 했고 내가 진짜 될 팀 다운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될 팀 대리다. 그래서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초파 아저씨는 정말 회춘을 한 건지 아니면 회강 반조인 건지 이번 시즌은 진짜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뭔가 깨달은 현인 같아요. 축구를 깨달은. 그리고 확실히 비르가 오니까 중원의 안정성도 좀 높아지고 물론 이번 경기에는 조금 아쉬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시커 단장이 잔류함으로써 1차도 이제 안정성을 얻었으니까 호펜하임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멜 소식인데 프레멜이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자유계약인데 슈투트가르트행으로 좀 기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끝으로 FA가 되는 프레멜이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FA 이적이 더 유력해지고 있고 키커에서 나온 소식이거든요. 이제 볼프스부르크, 라이프치, 이제 세비야 등이 그의 이적 관심을 보였지만 출생지인 슈투트가르트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으로 가는군요. 고향 가는 건 못 막지.
누가마가 지금 슈트가르트 유로파는 갈 것 같은데 최소 유로파는 갈 것 같은데 프레멜은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십자인대 부상 당해가지고 아 이렇게 꺾이나 했는데 잘 회복하고 와가지고 좀 호펜하임의 좀 중원에 엔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많이 뛰는 선수거든요. 그러면 프레멜이. 슈투트가르트는 프레멜 카라초가 되는 카라초도 있고 이제 슈틸러도 있으니까. 아 슈틸러도 있네요. 무서운데요. 슈틸러가 뭐 와. 이번 여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그 셋이면은 자리에 또 슈틸러 롤을 놓고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체마 있네. 체마 개빡세네. 아이고 어우 무섭네. 내년이 두려워지는. 이렇게 보니까 거의 미드필더 집만 보면은 지금 순위보다 저는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라진발 미드필더 생각하니 방금 비교를 해봤거든요. 너무 떨어지는데 이거 무섭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프레멜 선수에 대해서? 이게 아무래도 축구 선수들 이적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고향 아니면 뭐 도시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 명단 나온 팀 중에 슈투트가르트가 막 그렇게 꿀린 팀도 아니고 해서 이적 자체는 이뤄질 공산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슈투트가르트가 중원이 생각보다 좀 괜찮네요. 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다만 여기서 너무 좀 유망한 선수들이 많은 게 좀 추후 이탈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긴 합니다. 뭐 체마도 바이백이 있다고 하니까 레알 마드리드. 뭐 체마는 뭐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백해서 팔을 수도 있잖아. 그렇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프레멜은 이제 고향 가서 행복 축구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겠지만 또 잘 데려올 거니까 시커가 단장이. 그리고 프레멜 나간다고 해도 당장의 쓰리미들은 괜찮아요. 뭐 비르어, 압둘라후 그리고 한 자리 뭐 누구지? 누구 하나 있는데 까먹었다. 다마르도 있고 뭐 많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다마르는 근데 임대 갔구나. 미안합니다. 그리고 레버쿠젠 소식인데 알렉샤 다마노비치를 영입한 레버쿠젠입니다. 대안 다마노비치랑 똑같은 다마노비치네요. 네. 유망한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는 레드스타의 세르비아 국적의 17살 다마노비치 선수가 대략 한 8mm 정도의 이적료로 에드원 포함해서 새로운 10%까지 이제 여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데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 197인가? 190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고 198이면은 진짜 타겟형 공격수의 전형이 아닐까. 볼테마데 느낌 나겠는데요. 거의 2m 육박하니까. 근데 이제 이 정도 돈이면은 레버쿠젠 돈 좀 썼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좀 데려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근데 당장에 그 자리를 뚫기에는 이제 취크도 있고 코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메노비치 약간 숙성해서 잘 키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크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크가 나이도 있고. 보니페이스는 어떻게 되려나? 십자인대가 좀 아니 팔지도 못할 것 같은데 메디컬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떨어졌었지 않나요 실제로 한번? 알나스르 때.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레버쿠젠 팬이 화를 많이 내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진짜 화날만 하네요. 다른 팀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오영규 선수도 십자인대 관련해서 이제 슈트가르트에서 이적이 불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베시탁시 가서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슈트가르트 소식이 없는데 제가 하나 소식을 방금 트위터에서 찾아봤는데 슈트가르트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세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이 이제 슈트가르트 감독직에서 그 승리하는 거 최다승이 2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다승 1위까지 한 40승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최다승이 한 92승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깨지 않을까? 당분간 계속 슈트가르트에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헤네스도 참 좋은 감독이죠. 아무래도 호펜하임 때 조금 후반기 때 떨어져가지고 이제 호펜하임이 이래선 안 된다고 잘랐는데 이제 슈트가르트를 이제 잔류를 시키고 이제 유로파 경쟁하고 유로파도 지금 나가고 있고 지금 심지어 챔스 경쟁이잖아요. 사실 챔스 경쟁으로 봐야 되니까 정말 분데스리가에는 매력적인 감독들이 많으니까 분데스리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슈트가르트 잠깐 얘기해봤고 프랑크푸르트는 사실 소식이랄 게 없는데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르투르 테아트가 반월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6주 부상 아웃 예상을 하고 있고 어제 경기에서 이제 칼리무엔드 선수가 어깨 쪽에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하게 언제까지 뭐 결정할 거라고는 경기 끝나고 리에라 감독이 아직 나온 게 없다라고 했고 크리스텐센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텐센도 이제 전반전 끝나고 바로 교체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릎 쪽인 것 같아요. 무릎 쪽인 것 같은데 테아트 크리스텐센도 아직 어떻게 얼마나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부상 소식만큼 짜증나는 소식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정도로 부상 많으면은 이번 시즌 좀 마가 많이 낀 것 같아. 시즌 끝나고 메디컬 담당 날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 수석당도 나갔잖아요. 저 예전에 그 이번에 혼석 불법 치료해가지고 수석당도 나가가지고 여러모로 이슈가 그러면은- 좀 있네. 그래서 팀에 마가 꼈어 마가. 저는 부상 소식들 보면은 진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FM처럼 에디터 들어가가지고 부상 검사로서 부상 그것도 있잖아요. 에디터 들어가면 아예 부상 제거. 전체 선수단 그 기능을 좀 참 현실에서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진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경기 내에서 봤을 때 지금 테아트는 그 훈련 중에 당한 거라 좀 더 아쉽긴 한데 테아트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이에라 오고 나서 내가 우리 감독님 만나고 나서 진짜 수비 진짜 열심히 할 줄 있는 자신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칼리무엔더 같은 경우도 경합하다가 그 어깨 쪽에 부딪히면서 나가게 됐고 에버너 탈립도 경합하다가 골키퍼랑 경합하다가 무릎 쪽 다쳐가지고 또 4주 부상 당하고 참 부상자 이게 진짜 많네요. 경합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참 괜히 또 부상 당해가지고 몸 사릴까봐 또 그게 걱정이 되네요. 지금 산토스도 후방 십자인대 이후로 조금 공중볼 처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이잖아요. 그냥 서로 그냥 풀 속도로 달려서 부딪히는 이런 거다 보니까 아찔하죠 볼 때마다. 지금 어제 그래서 제가 이거 칼리무엔드 나가면 이제 크나프 바로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다우드가 들어오더라고. 뭐지? 이랬거든요. 근데 잘 풀려가지고. 근데 그 리에라 감독이 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기는 이 선수들이 자기가 눈을 감고도 게임을 이기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공격수 자체를 제 1번째 수비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압박을 좀 하면서 이제 수비를 가서 들을 때도 이제 최전방의 역할을 좀 많이 중요시했던 것 같고 다우드를 넣었던 거는 이제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후방에서의 약간 중원에서의 약간 장악력 같은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느 감독이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라는 게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납득을 할 수 있고 기대를 할 수 있고. 근데 이 감독이 좀 안 좋은 게 영어를 쓰거든요. 근데 스페인어 그 억양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어 뭔 말을 하는지. 약간 알아듣기 어렵죠. 좀 비영어권 국가 사람들이 영어를 쓰면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그리고 개체가 이제 감독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조정 나사를 잘 조인 것 같다. 좋은 그러니까 팀 작업을 좀 잘 추스렸다. 정상화시켰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봐봐요. 사실 맨날 3실점 하는 팀을 지금 사실 우니온전도 PK는 사실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클린시트 2번이거든요. PK가 없었다 치면. 이거는 진짜 경기력적으로는 첫 경기는 아쉬웠지만 그 PK는 사고였죠. 그 막을 수 없는 호일룬군. 네. 그것도 감독 비난할 수는 없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러면 또 이 전 감독들 정말 토프멜러 감독이 이제 실점 관리를 못해서 잘린 거랑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리에라 감독이 조금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프랑크푸르트 소식을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다음 팀은 어디일까요? 이제 우니온입니다. 우니온 베를린 라니 감독이란다. 그 주장이죠. 주장이 티니지 대표팀 합류 임박을 했다고 합니다. 32살에 캐디라는 사미의 동생이자 튀니지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독일과 튀니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라니는 2018년 튀니지의 제안을 거절했었지만 26년 월드컵을 앞두고 튀니지 대표팀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대표팀이 아닐까? 월드컵에.
나이가 있고 음. 월드컵이라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 캐디라 스킬 중 아니면 뽑을 게 누가 아냐? 근데 스킬이 튀니지 같은 팀이면 그냥 롱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합시키고 게다가 독일 17세 이하 팀에서 뛰었었네요 잠깐. 그래서 캐디라도 은근 이게 형이 너무 대단해서 그렇지 좋은 미드필더죠. 라젠발에서도 나름 3시즌 동안 활약을 잘 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유종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중립이죠. 근데 사미 캐디라랑 나이 차이가 꽤 난다. 그렇죠. 라니가 지금도 아직도 현역이니까 32살이면 한 35까지는 미드필더 뛸 수 있으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는구나. 어릴 때 피파 같은 게임 할 때 카드 딱 따는데 캐디라 이름 보고 캐디를 불렀다가 R.점 캐디라잖아. R.점 캐리 된 거 확인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었던 선수라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타일도 사미 캐디라가 좀 박스박에 가깝고 라니 캐디라는 약간 볼 탈취를 잘하는 미드필더에 가까우니까 본인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30세가 넘어서 이렇게 월드컵에 또 출전하는 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인츠 이재성 선수가 마인츠와 재계약을 2년간 체결을 했고 K리그 리턴 소식과 타팀 이적설이 돌았지만 마인츠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축하합니다. 이제 이재성과의 재계약 협상에 돌입했고 MLS 한 팀과 챔스 출전을 노리는 분데스 한 팀이 겨울에 진지하게 접근했으나 이제 마인츠는 팀 내 상위권 연봉 대우와 함께 지도자 자격증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설득을 했고 최근 연승으로 상승세 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 계약이 끝나면 이제 복귀를 할 것 같은데 전 복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거기서 마무리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세베처럼 그 마인츠 U19나 이런 데 가가지고 코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 밈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재성 마인츠 40세 저는 전북 현대에서 은퇴해서 전북에 살 겁니다. 은퇴는 전북 현대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뭐 45세 또 이렇게 밈이 좀 웃기던데. 찬영님 또 전북 팬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루머가 아마 전북 보드진이 마인츠에 가서 뭐 이재성과 접촉했다는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러면 이재성이 다시 17번을 달고 돌아오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재계약을 하게 돼서 이재성의 역량을 고려하면 뭐 충분히 합당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전북 팬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오면은 진짜 그냥 괴물처럼 저 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 이게 또 UEFA B 라이선스인가? 그거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엄청난 좀 메리트로 작용을 한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한 시즌 정도는 은퇴하는 시즌은 진짜 전북에서 뛸 것 같긴 하거든요. 워낙 의미가 있는 팀이고 이재성 선수도 그런 성격이고 하니까 진짜 그 한창 그 블로그 글 올리고 이럴 때 저도 좀 이제는 좀 개인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때 한창 막 축구적인 내용 관련해서 많이 올릴 때 되게 꾸준히 읽어봤는데 진짜 글 쓰는 솜씨를 배우고 싶을 정도로 너무 머리가 좋은 선수라 가지고. 근데 국가대표랑 소속팀에서 쓰임새가 다른 게 좀 아쉬워요. 국가대표는 그냥 대가리 받고 뛰는 것밖에 안 시키거든요. 근데 이재성 선수 난시에서 하는 거 보면 패스 찌르는 것부터 헤더까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대표팀에서 못 살리고 있다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전북에서 뛰고 한 시즌 정도 뛰고 다시 돌아가서 마인츠에서 지도자 교육하고 동상 하나 세우고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든가. 자기가 들어가고. 아까 방금 플레이 스타일 말씀해 주셨는데 막 박지성 선수와 비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워낙 활동량이 많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약간 박지성 선수와 약간 좀 리버스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는 사실 국대에서는 조금 진두지휘하고 약간 이런 역할을 맡았다면 소속팀에서는 약간 조금 더 활동적이고 전투적인 약간 이런 롤이었는데 뭔가 이재성 선수는 뭔가 그 반대가 된 느낌. 그래서 확실히 좀 쓰임새가 아쉽다는 말에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이재성 선수가 또 자기 관리를 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선수는 사실 요즘 진짜 엄청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여전히 그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많아진 거 보면은 이재성 선수가 앞으로도 좀 폼을 유지하면서 더 오래
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글도 봤거든요. 분데스 내 이제 한국 선수 레전드 이 순위를 만약에 매긴다고 하면 이재성이 들어가는 위치가 구자철 위. 그러니까 구자철 위까지 이제 올라갔다. 뭐 차범근 아래 단계 뭐 그래봤자 위에 한 명이 딱 차범근 선수인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대단한 좀 축하해 진짜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혹시 독일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일요일에 마인츠에 교회를 가시면 있습니다. 경기가 없으면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물론 개인적인 거지만 네.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기타 이제 만샤프트 골키퍼에 대한 질문을 받은 나겔스만입니다. 이제 테어슈테겐이 겨울에 임대 이적을 했는데 근육 부상으로 수술해서 몇 달이 소요돼서 월드컵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근데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해요. 이제 기간이 길어가지고. 네, 노이어는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거절했고 어떤 것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계속 물어보거든요. 경기마다 물어보거든요. 노이 선수한테. 그래서 또 계속 똑같은 질문 하면은 기자도 이제 지겹지. 지겨우니까 워딩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국대 은퇴 선택을 한 결정은 절대적이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노이어는 그냥 네 이러고. 근데 이제 바우만이 이제 국가대표와 클럽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만이 넘버원을 가지 않을까. 네. 노이어가 진짜 찐막으로 복귀 안 하면 이번에만 진짜 이번만 도와주고 나 이제 진짜 갈게 이렇게 안 하면은 진짜 바우만이 갈 것 같아요. 바우만 정도의 선수도 없는 상황이면은 모르겠는데. 바우만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책임질 선수는 있기 때문에. 근데 세컨 서드가 문제네. 테어슈테켄이 없잖아. 그러면 세컨 누가 가고 서드는 누가 갈까? 자 여기서 잠깐 막간 인용해서 뽑아봅시다. 리벨? 리벨. 그나마 좀 슈트자가르트에서 지금은 좀 폼이 올라온 상태라서. 리벨. 아트블루가 전 서드로 아트블루 무조건 서드로 갈 것 같아. PK를 너무 잘 막아가지고 PK 승부차기 가게 되면 아트블루 쓸만할 것 같아. 저도 아트볼로는 데려갈 것 같고 뭔가 좀 다 애매하지. 바카우스. 바카우스. 애매하네요 정말. 리벨밖에 없다 진짜. 트랍도 늙었고 트랍도 이제 쓸만은 못하고. 아 니벨. 근데 테어슈테겐 이러면은 자기 팀 내에서의 거취도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거기 이미 힘들죠. 이미 지로나에서 밀려가지고. 네, 슈체스니야 뭐 이번 시즌에 보낸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조한 가르시아가 완전히 자리 뭐 잘해서. 이번 경기는 좀 약간 실수를 하긴 했는데 저 영상도 아. 봤어요. 그래서 그 뭐 물론 뭐 잔디가 너무 튀었다고는 하지만은 그 축구 관련 막 패러디 영상 애니메이션 그리는 채널에서 이 경기 다루면서 그 실수를 한 이유를 다 그냥 테오 슈테겐이 음모를 짜가지고. 분데스리가에서도 유명한 거 있는데 백패스 놓쳐가지고. 아 그거 하이덴하임 전에 프랑크푸르트 전에 그 밀러가 백패스 오는 거를 뻥 차려고 했는데 헛발질해가지고 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받아서 자기가 가르시아 가면을 쓰고 나갔다가 실수 직접 한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테오스테겐도 이제 진짜 한 번에 훅 가는 게 진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찐막으로 어떻게 매년 복귀 안 되나? MG 출시잖아. MG 와서 좀 마지막 불꽃을 또 한번. 바이언 주인님 한번 또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넘버원은 바우만이 갈 것 같다. 그리고 서드 세컨과 서드는 리벨과 뭐 아트블루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여 21라운드 리뷰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켈른과 라이프치히 경기가 1대2로 마무리됐습니다. 6분에 골대를 맞는 호물루의 슛이 있었어요. 근데 22분에 엘말라의 이제 결정력이 너무 아쉬웠던 슈팅이 있었고 29분에 프리킥 상황에서 라움이 크로스를 올린 거를 바우마르트가 헤딩골로 연결하면서 1대0이 됐고 이제 51분에 틸만의 중거리 동점골로 1대1이 됐는데 이 장면에서 조금 반칙과 관련해서 뭐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반칙이 아닌 걸로 넘어가게 됐고 56분에 슐라거가 좋은 패스를 해가지고 이제 바움가르트의 멀티골로 1대2가 됐고 이제 76분에 틸만의 중거리 슛이 수비에 손 맞았네 했지만 옵사로 취소가 됐고 이제 누사의 슛이 이제 골대를 맞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는 켈른과의 경기에서 이제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챙겨가게 됐습니다. 이 방금
이제 대본을 보시면 알겠지만 골대라는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라이프치히가 지금 분데스리가 압도적인 골대 횟수 1위, 골대 맞춘 횟수 1위인데 좀 개인적으로 좀 호물루이 슛이 들어갔으면 지금 약간 바이언전에 골을 넣긴 했지만 지금 좀 득점 관련해서 계속 그 의문부호 그리고 제가 뭐 계속 말하고 있지만 전반기에 비해서도 이 연계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연계 못하고 골 못 넣는 공격수 이거 약간 존재 가치가 공격수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존재 가치가 상당히 없는데 그거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는데 그 라파엘 산토스 보레라고. 그래서 이게 뭐 잠깐만 호물루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호물루가 그 지난 소속팀에서는 이런 롤로 쓰이지 않았어요. 약간 좀 역습 상황에서 키가 크지만 오히려 자신이 피지컬을 막 활용한다기보다는 주력과 킥, 프리킥도 좀 잘 차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라젠발에서 전혀 다른 역할로 쓰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연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베르나가 이 선수의 뭐 새로운 능력을 찾았다. 약간 잘 쓰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좀 애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엘말라 선수가 좀 전성기 폼이었으면은 이 경기에 충분히 질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골 막히는 장면들을 보면은 하프 스페이스가 정말 잘 슝슝 떨립니다. 물론 뭐 역습 상황에서 뚫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풀백과 중앙 수비수 사이의 공간에서 그 위력적인 윙어들이 파고드는 장면이 너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엘말라가 결정력이 조금 더 좋았으면은 초반에 이미 분위기를 다 내주고 정말 질 수도 있는 경기였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뭐 슈투트가르트나 뭐 호펜하임이나 지금 순위 경쟁하는 팀들 경기를 보면은 항상 드는 생각이 제가 라젠발 팬이어서 항상 오히려 더 엄격하게 봐서 이렇게 느끼는지는 몰라도 약간 좀 너무 힘들게 넣는다 요즘 골을 너무 힘들게 넣고 오히려 약간 어제 슈투트가르트 하는 거 보면서 결국 해내는구나. 어제 사실 되게 슈바벤도 조금 약간 말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쉽게 여러 득점을 하면서 막 이기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 켈렌전 노선은 상당히 불안했고 지금 골 넣어줄 선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뭐 오펜다나 시몬스 같은 선수들을 내치고 젊고 뭔가 이제 라커룸에서 분위기를 뭔가 해치지 않고 잘 융화될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한 건 좋은데 아무래도 뭔가 득점을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사실 바움가르트나 빼고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서 그래서 조금 굉장히 이런 부분 아쉬웠고 누사가 파울을 당해서 동점골 먹힌 거는 아쉽긴 한데 뭐 아예 뭐 납득이 가지 않는 뭐 파울은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분데스리가를 보면서 심판에 대한 그런 불만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리그에 비해서는 정말 심판이 클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제가 그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판정이 뭐냐면은 그때마다 정확한 판정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판정을 하고 심판이 나중에 그걸 의식해가지고 보상 판정 괜히 약간 보상 판정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뭔가 이 경기도 그렇고 좀 그런 장면들이 조금 많이 나왔고 포칼 바이언전에서 좀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슐라거와 바움가르트너의 오스트리아 조합은 굉장하다. 그리고 바움가르트너가 좀 득점을 한 2달 동안 또 못하고 있었는데 발끝이 살아있다. 그래서 2달을 못했어요. 거의 2달 동안 잘은 했는데 그 득점은 좀 거의 부족했는데 또 포칼에서 바이언전에서 이제 득점력 살아있던데 인정은 못 받았지만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각이 없었는데 바로 터닝슛을 하면서 터닝슛이 정석으로 진짜 멱살 잡고 캐리를 했다. 그래서 진짜 바우미를 살린 것만으로도 뭐 베르너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칭찬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조금 불안했고 그 바움가르트너 손 맞는 장면 진짜 그 옵사이드 장면을 봤는데 진짜 거의 털끝 같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이게 정확하게 했는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진짜 깻잎 한 장 차이로 겨우 옵사이드가 됐는데 만약에 이것도 핸드볼로 해가지고 PK 먹었으면은 PK를 이미 라움이 지난번에 2번 연속으로 내줘가지고 약간 좀 PK 내주는 거에 대해 좀 공포가 있는데 다행히 옵사이드로 취소가 돼서 겨우겨우 좀 승리를 했다. 좀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말라 선수 얘기 잠깐 하자면 여기도 적어주셨지만 사네 갈등 결정력이라고 적어주셨잖아요. 바이언 팬이 사네 축구를 5년을 봤더라고요. 근데 사네는 결국 전성기라고 평가받는 거는 맨시티 시절이고 그 5년 동안 질리도록 그 봐온 향을 아무래도 좀 바이언 팬들이 지금 제일 눈여겨 보고 있는 공격수들이 엘말라랑 아슬란이다 보니까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사네의 향이 생각보다 조금 더 짙게 나는 것 같아요. 엘말라한테서 좀 머리가 좋아서 미리미리 판단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막 포기하고 이런 장면들. 그런데 그게 반대로 또 번뜩이는 장면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만든 듯한 그런 선수인 것 같아서 이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저는 엘말라 같은 유형의 선수는 기본적인 득점력을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진짜 좀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네는 그게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사네는 물론 뭐 사네랑 비교할 선수는 아니지만 엘말라가 사네는 그래도 맨시티에서 한창 그 정발 윙어로 뛸 때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줬는데 엘말라가 모르겠습니다. 좀 엘말라가 고맙다. 약간 수가 읽힌 것 같아요. 팀들한테. 그래서 물론 좋은 위력적인 돌파 장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결국 마무리가 안 되면 이제 결국 좋은 윙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반기의 랑리스트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제외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정도 경기력이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엘말라 선수의 분발이 좀 필요하다. 저희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언과 이제 호펜하임의 경기인데 5대1이 됐어요. 근데 이게 5대1까지 벌어질 경기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퇴장이 이렇게 경기를 터트린 원인이 됐고 이제 16분에 디아스에게 파울을 하면서 아포고마가 퇴장을 당했는데 이제 PK를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케인이 PK 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과연 퇴장까지 나올 일이냐? 저는 이거는 그냥 경고 주고 PK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포고마 선수가 파울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두 번째 PK 초업할 내줬던 게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한 파울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 경고로 끝났죠. 그렇죠. 그건 이제 경고로 그거는 끝났기 진짜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였는데 뭔가 루이스 디아스가 살짝 또 같이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오히려 잡아당기는 부분이 또 이제 캡처가 따가지고 또 이제 막 독일 언론에서 막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악포고마가 퇴장을 당했는데 제가 이전에 글 하나를 남겼었어요. 이제 악포고마 나오는 바이언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악포고마 바로 퇴장당해가지고 이 좀 바이언 팬 입장에서 경기가 유리해지는 게 물론 좋긴 하지만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맥이 빠지는. 그리고 이제 22분에 폰제 슛이 빗나가는데 그리고 27분에는 바우만이 또 선방을 보여주면서 바우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초오팔 형님 크로스가 골대를 맞으면서 크라마리치 슛을 막았는데 노이어가 그리고 35분에 뒤에서 패스하다가 뺏겼어요. 근데 크라마치가 그걸 놓치지 않고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좀 노이어가 자주 하는 장면이긴 한데 좀 풀백한테 한 방에 그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 공격수 둘을 바로 한 번에 뚫기 위해서 롱패스로 띄워서 주는 게 중간에 딱 아슬라니한테 끊겨가지고 그걸로 골을 되게 먹었죠. 센스 있게 그거를 잘했죠. 잘했어. 잡아채가지고 그리고 44분에 PK를 또 내줍니다. 초오팔이. 이거는 뭐 확실한 확실한 PK였고 루디가 또 두 번째 PK를 얻으면서 PK 두 개를 한 경기에서 얻어내게 됐고 케인이 멀티골로 2대1로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또 49분에 이제 빠른 템포의 슛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추가골을 넣으면서 루이스 디아즈가 또 1골 2도움 하게 됐고 51분에 케인의 헤딩을 코앞에서 막는 바우만 그리고 57분에는 아슬라니가 슛을 때렸는데 노이어가 잘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62분에 이제 올리세의 크로스가 루디에게 가면서 추가골을 넣으면서 2골 2도움 이제 4대1이 됐고 67분에 골대를 맞으면서 케인의 슛이 아쉽게 됐지만 이제 89분에 또 루디가 또 추가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진짜. 하지만 사실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레나르트 칼이 헛다리를 막 플러스 앞에서 합니다. 근데 공을 지가 쳐내면서 이제 뒷발로 쳐내면서 이제 공이 나갔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플러스가 그걸 보고 따봉을 날려줘요. 그 호펜하임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계정에 이제 박제가 됐거든요. 근데 댓글 보니까 너는 공식이란 애가 애인데 아직 어린애한테 이런 걸로 그 시비 걸고 싶냐 이렇게 댓글 단 것도 있더라고. 뭐 다
그 미넨팬이겠죠? 근데 프랑스가 너무 맛있게 접수를 해줘가지고 그거를 막 또 막 과하게 리액션한 게 아니라 딱 지켜보면서 그냥 담담하게. 그래서 오히려 더 약간 그런 재밌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사실 뭐 레나르트 칼이 레알 마드리드 그 발언만 안 했으면 그 훨씬 실드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 프랑스의 따봉을 보고 미넨 팬들도 아 프랑스 재밌다 좋았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발언 때문에 지금 칼이 좀 폼이 내려온 것도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선수니까. 근데 그만큼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또 놀리는 것도 WWE잖아요. 물론 진짜 그 발언에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UFC로 받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게 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장면은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좀 그래도 우리 선수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따봉이 너무 유쾌했어요. 그거를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너무 유쾌하게. 그래서 살짝 이제 비스듬한 자세로. 그쵸. 이게 거 보니까. 모든 그 언론 매체 동영상으로 박제가 됐습니다. 그 네덜란드 쪽에서도 박제가 되고 막 ESPN에서도 막 그걸로 막 화제가 되고 그랬어가지고 이게 가장 이 경기는 사실 원사이드한 경기였기 때문에 심지어 5대1 상황이었잖아 그때. 5대1 상황에서 이런 격치로 들어가서. 해프닝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능적인 요소를 좀 가미했다 칼이. 그래서 근데, 이 경기는 진짜 결과랑 다르게 되게 그래도 치열한 경기였고 호펜하임도 그만큼 기회가 많았던 경기였고요.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잘 해줬죠. 좀 바이언 팬 입장에서는 답답했었죠. 이렇게 일찍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 5대1까지 스코어를 벌리는 게 결국에는 후반 전체가 다 걸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호펜하임이 기회가 있었던 것도 결국 노이어가 선방을 많이 해줘서 한 골밖에 안 먹힐 수 있었고. 골대도 있었고. 근데 그래서, 이 경기는 어쨌든 요즘에는 올리세가 조금 더 디아스보다는 핫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아스가 아무래도 그 퇴장당한 경기 이후에는 좀 올리세한테는 묻히는 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디아스가 어떤 선수인지를 보여준 그런 경기였던 거라고 생각해요. 디아스의 활약을 보면서 전 진짜 월드 클래스라고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일단 윙어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은 이미 다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윙어를 볼 때 그런 점들을 좀 보는데 그 약간 슈팅 관련된 부분 항상 우리가 스트라이커든 윙어든 반박자 빠른 슈팅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와 루이스 디아스 딱 잔발로 치고 들어와서 바로 그 마무리하는 모습이 진짜 딱 월드 클래스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서 아 굉장히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비바이언 팬 입장에서 항상 이런 말을 우리가 최근 바이언과 다른 팀 경기에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스코어에 비해서 굉장히 치열했다. 이게 정말 이게 경기력은 치열했는데 뭔가 바이언이 압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바이언이 뭐 이겨서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리그나 팀 팬들이 봤을 때 결과만 보고 바이언이 진짜 압도적이네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 경기가 되게 재밌게 치열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조금 바이언 경기 요즘 바이언이 의외로 막 엄청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완벽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완벽하지 않은 부분 말고 오히려 자기들이 잘하는 걸로 압도를 하면서 그런 이기는 면 때문에 나름 스코어에 비해서는 경기가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호펜하임을 좀 얘기하자면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 경기는 왼쪽 풀백 선발로 바이언에서 폰지가 나왔거든요. 초우팔한테 찢겼습니다. 정말 찢겼어요. 조팔 우풀백 2대장이거든. 진짜 그래서 축구 도사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크라마리치는 좀 바이언 팬들한테는 무서운 기억을 많이 남겨준 선수이기 때문에 크라마리치와 아슬라니가 있는 최전방도 되게 많이 눈에 띄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저는 진짜 뭐 이따 호펜하임 경기에도 있으니까 뭐 말을 하겠지만 한 명이 없다는 느낌이 안 들었고 진짜 기계처럼 축구를 한다. 그리고 근데 거기에 미쳐버린 폼이 초우팔의 전 장점이 강팀과 그 약팀을 가리지 않고 활약한다는 게 또 이제 초우팔한테 된통 당해본 경험이 또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저는 솔직히 진짜 이거
혹시 호펜하임이 무승부라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호펜하임 경기도 조금 챙겨 보시면은 아마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스코어에 비해서 좀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자주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은 대등한 경기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챙겨온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호펜하임도 이번 시즌 충분히 강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팀 둘이 붙으면은 비록 퇴장자가 한 명 있긴 했지만 웬만하면 양쪽 팀에게 기회가 어느 정도 옵니다. 이 경기 흐름이라는 게 사이클이 돌잖아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거기서 넣어야 할 때 넣어주는 선수가 여러 명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요약해 주신 것들도 나왔지만은 호펜하임도 찬스가 분명히 있었는데 좋은 선방으로 인해서 찬스가 여러 번 막혔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뮌헨이 호펜하임보다는 강팀이다 보니까 좀 넣어야 할 때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만큼 골을 넣었으니까 사이클도 좀 더 많이 굴러가서 후반전에 좀 더 많은 찬스를 넣게 됐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득점을 잘해주는 선수가 최소 2명, 압도적인 페이스의 선수가 2명 있다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확실히 이 빅클럽의 멘탈리티는 다르다. 항상 바이언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언젠간 넣겠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선수들이 정말 설사 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더라도 정말 그 침착하게 자기들이 잘하는 축구를 해낸다는 점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바이언한테 이번 시즌 다 그냥 아주 찢겨버린 팀팬 입장으로서 이 경기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경기 리뷰는 또 바이언 뒤에 경기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자세히 하도록 하고 포칼 8강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타 베를린과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만났는데 1대1로 가다가 이제 PK로 프라이부르크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 레브가 구경을 왔다고 하고 이제 이게 연장전 때 이제 스즈키가 96분에 헤르타 수비 백패스 미스를 키퍼 제치고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갔는데 104분에 스즈키가 턴오버를 하면서 레제가 중거리 동점골로 딱 꽂으면서 승부차기를 갔습니다. 근데 밀러가 20살의 파스칼 클레멘스의 공을 막아내면서 1대1에서 PK 4대5로 프라이부르크가 올라가게 됐고 포칼 4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배긴 한데 좀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체력을 많이 썼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이번 경기 호펜하임전이었는데 호펜하임한테 무참하게 패배를 당했었는데 이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퀴상스는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도 헤르타에서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스즈키 칭찬을 계속하면서 봤는데 스즈키가 또 실수를 하면서 약간 스즈키의 무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경기가 조금 약간 질환감도 없진 않았는데 와 레제의 골이 엄청 약간 시원하게 들어가면서 전 솔직히 약간 차기 전에 조금 아쉬웠거든요. 왜냐면은 오른쪽에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고 선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근데 슛을 때렸는데 와 그 머리 띠를 두르고 그 멋진 슛을 날려줘서 뭔가 좀 시원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언과 라이프치히의 경기 2대0으로 뮌헨이 승리했는데 나겔스만이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대표팀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4분에 디어망대가 폭풍 돌파인 바움가르트의 골이 바움가르트의 골이 옵사이드로 취소되면서 이제 0대0이 돼버렸고 케인의 슛이 골라인 앞에서 리케바한테 막히면서 또 골을 못 넣게 됐는데 올리세의 좋은 크로스 케인의 발리킥이 좀 뜨게 되면서 조금 아쉽게 됐고 라움의 슛이 또 노이어한테 막히고 좀 반더보르트도 좀 그에 상응하는 좋은 선방들을 보여주면서 쭉 이렇게 가다가 반더보르트가 이제 PK를 허용하게 되면서 이제 케인이 PK 워낙 잘 치하니까 PK 골로 1대0으로 앞서가다가 67분에 올리세가 좋은 패스를 하면서 루디가 또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그냥 무난하게 바이언이 결국은 대등하게 가다가 무너지는 거 그대로 그냥 갔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이고 그나마 뭐 희망을 봤다면은 드디어 2실점밖에 안 했다. 첫 1라운드에 6점 차로 이제 비참하게 이제 졌고 지난번에도 몇 점 차였나요? 한 골 넣고 한 5골 그쵸. 5대1이었던 거 기억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마 실점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걸었고 개인적으로 이 경기의 주인공은 판도보르트였다. 자기가 잘할 거 다 보여주고 조금 경기장이 좀 미끄러워졌을까 조금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지면서 좀 근데 뭐 골키퍼로서 사실 근데 미끄러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너무 그래 과감하게 또 막지 않았어도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사실 이 부분이 아니었어도 사실 골을 먹혔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쉬웠던 점 그 전까지는 나름 잘 막아내고 있었는데 뭔가 이 PK 이후로 흐름이 완전하게 넘어간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판도보르트를 욕하고 싶지는 않고 두 번째 실점 장면도 사실은 저는 판도보르트에게 살짝 아쉬웠던 거는 오르반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미스 때문에 좀 나오는 타이밍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도 확실히 느꼈던 거는 결정력이 남다르구나. 역시 사실 거기서 디아스였죠. 디아스가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냥 아주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졌었고 이 부분에 이 경기에서 이 경기에서 그나마 뭐 좀 논란 뭐 이런 가십거리가 있었다면은 그 누사의 그 파울 당하는 장면이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되면서 또 이게 막 그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되게 좀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저는 뭐 PK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파울은 불었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장면이 있었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약간 그런 보상 판정 느낌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어서 뭐 어디 편파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심판 능력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아쉬웠지만 바이언은 바이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금 지난 슈퍼컵에서 어떻게 이겼지라는 생각을 다시금도 하게 되는 승부였고 뭐 두 팀 감독 다 해본 나겔스만 와가지고 또 오랜만에 나겔스만 얼굴도 보고 아무튼 그런 경기였습니다. 바이언 얘기는 좀 두 가지만 하자면 방금 말씀해주신 그 디아스 골이 그 골키퍼 밑으로 톡 차가지고 볼이 뿔뿔뿔 이렇게 흘러가지고 들어가는 맞아. 게 트래블 했었을 때 로벤이 도르트문트한테 골 넣었었던 딱 그 구도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결정력 말씀해주신 게 결국에는 그냥 저 방향으로 차서 넣기만 하면은 되는 그게 축구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바이언 팬 입장에서 이 경기의 주인공은 결국은 MOM을 스타니시치가 받았기 때문에 그 PK 장면도 스타니시치가 얻어냈었고 말씀해주신 파울 장면도 태클을 했던 게 스타니시치였고 그리고 스타니시치한테 항상 아쉬웠던 거는 결국에는 풀백인데 좀 센터백의 장점을 더 많이 보여주고 공격적인 모습에는 좀 많이 아쉬움을 보여줬던 비교 대상이 또 라이모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경기를 통해서 레버쿠젠 시절 그 오른쪽 수비 뛰던 그 적극성 보여주던 스타니치의 모습을 좀 그래도 많이 본 것 같아서 희망도 좀 많이 품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오랜만에 포칼 4강에 진출하면서 이것도 트래블의 희망을 살려 나가는 분데스를 안 챙겨 보신 입장에서는 바이언이 무조건 다 우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바이언이 포칼 마지막 우승했던 게 그 1920 트래블 시즌이에요. 도르트문트보다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4강 진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콤파니가 포칼에 힘을 주는 것도 있어요. 너무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네 선수가 나가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사네 선수 있었을 때 그 포칼에 운이 없다가 이제 또 하필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또 그렇죠. 이왕이면 바이언이 우승했으면 좋겠네요. 저 라이프치가 나름 또 그 포칼 이제 연속 우승의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잘 받으셔가지고 포칼 따길 바랍니다.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라이프치히의 문제점이 잘 드러난 경기였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PK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다 하셨는데 그 첫 번째 PK가 왜 나왔는지 생각하게 되면은 라움이 프리킥 상황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호물루가 그거를 맞췄는데 그게 골대 맞고 튕겨져 나옵니다. 그게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PK를 내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호물루 이 친구 위시해가지고 넣어야 할 때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라이프치히에 약간 모자라요. 그나마 이제 바움가르트너가 열심히 해주고 있긴 한데 사실 미드필더거든요. 어디까지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물루, 물론 누사나 디어망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마인츠랑 할 때도 마인츠한테 지긴 했지만은 사실 그 경기 누사가 왼쪽 측면 아예 찢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물루가 역시 슬슬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호물루도 이 전반기 락리스트에서 나름 꽤 괜찮은 순위였는데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또 역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항상 아쉽다고 느끼는 게 뭔가 호물루를 영입했을 때 뭔가 보드진의 그런 의도가 좀 보였거든요. 왜냐면 일단 신체 조건이 되니까 아마 조금 뭔가 포스트 플레이나 연계나 그리고 또 라이프치히가 뭐 그동안 키 큰 공격수랑 또 빠르면서 기술적인 그런 선수들 비록 이 투톱을 쓰진 않지만 뭔가 조금 그런 이 선수를 어떻게 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였었는데 사실 그런 전반기에는 조금 그게 좀 들어맞았다고 생각했지만 개인적으로 진짜 좀 자기의 몸을 좀 못 쓰는 느낌 호물루가 그리고 그런 뭐 거기에다가 또 결정력 문제까지 있어 좀 아쉬웠고 물론 그 호물루의 장면 오프사이드긴 했다만 그게 진짜 좀 라움이라는 엄청난 그 크로스를 전달해주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받아먹어줄 피지컬 좋은 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뭐 웨드라고 정도가 그런 싸움을 해줄 수 있고 바움가르트나가 신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합이나 이런 걸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제외하면은 사실 진짜 좀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진짜 뭔가 뭐 운다브나 다른 데 누구지 뭐 크라마리치나 뭐 이런 진짜 선수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 뭐 그 선수들이랑 그 선수들이 또 못하는 다른 툴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선수 한 명씩만 있었어도 라움의 어시스트가 진짜 한 뭐 3-4건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 좀 있고 호물루가 헤더골 넣은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은 다 그 다이렉트로 넣은 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조금 세컨볼로 튀어가지고 뭐 헤더로 넣은 장면 좀 있긴 한데 좀 톱에 대한 고민은 좀 앞으로 좀 보드진이나 베르너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뭐 저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좀 너무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좀 화가 나가지고 호물루 갈아 끼워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더랑 좀 번갈아 쓰면서 좀 경쟁심을 불어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하더가 선발로 나온 경기가 이제 뭐 윙어들 다 전부 초토화됐을 때 뭐 둘이 같이 선발 나오거나 호물루가 부상당했을 때밖에 없는데 조금 둘이 좀 경쟁심을 좀 지펴주면서 하던가 아니면 좀 새로운 톱 영입을 고민하던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2라운드 리뷰를 하겠는데 하기 전에 승부 예측을 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결과를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르트문트와 마인츠의 경기는 저와 상윤님과 윤현님 세 분 다 맞추면서 이제 4-0이 나왔는데 전부 다 도르트문트 승을 맞추면서 맞추게 됐고 이번에 적중률이 매우 좋습니다. 윤현님만 함부르크 우니온을 틀렸어요. 그리고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윤현님이 프랑크푸르트와 M게 3-0 스코어를 적중시키면서 좋은 적중률을 보여줬고 모두 이제 맞추면서 이제 윤현님만 이제 브레멘 대 미넨의 경기를 그거랑 이제 함부르크 우니온을 틀리시면서 이제 모두 좋은 승부 예측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리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도르트문트와 마인츠의 경기 4-0으로 도르트문트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슐로터백이 경고 5장 누적 결정을 했고 리그 3연승 중인 마인츠와의 대결이었는데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중형 슛을 막아내는 코벨이었고 10분에 리에르손이 코너 프리킥을 처리했는데 기라시가 헤딩골을 넣으면서 1-0으로 앞서갔고 15분에 또다시 리에르손의 크로스를 바이어가 헤딩골로 각도 없었는데 잘 넣었더라고요. 근데 21분에 이재성의 패스를 실라스가 이건 솔직히 넣어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날리면서 아쉽게 됐고 38분에 이재성이 또 패스를 찔러 넣었는데 비드머가 이걸 처리를 잘했지만은 이제 오프사이드를 선언되면서 골로 취소됐고 이제 42분에 리에르손이 코너킥을 처리하면서 또 기라시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에 어시스트 3개 그리고 55분 후반전에 바이어 슛이 이제 막혔는데 이제 84분에 또 리에르손이 코너킥으로 이제 코어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4-0이 됐는데 88분에 바이퍼의 슛을 또 막아냈어요 코벨이. 그래서 클린시트를 도르트문트가 챙기게 됐고 이제 리컴 포스트리그 마인츠를 도륙을 내버렸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마지막에 자책골이 아니라 그 벤세바인이 헤딩골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어시스트 포트트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경기 자체는 뭐 그렇게 위험한 순간은 많이 없었는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넣어줄 때 골이 들어가면은 사이클이 아예 바뀐다. 야 보통 저희가 선수들이 골 먹히고 나서 박수 치면서 그래도 우리 할 거 하자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아무리 강팀이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하던 대로 했는데 우리는 골을 못 넣고 쟤네가 골을 먼저 넣어버리면은 선수들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팀들이 가끔씩 업셋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저는 이번 게임에 아까 말씀하신 20분에 그 실라스 선수가 아주 시원하게 놓친 그 장면이 그렇게 변환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면이 벤세바이니가 약간 옵사이드 트랩을 걸긴 했는데 쥘레가 굉장히 어정쩡한 포지션에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뭐 지가 반다이크도 아닌데 뭐 그렇게 예측 수비를 하려고 하나 그냥 같이 따라 들어가지. 거기서 만약에 들어갔으면 2대1이었거든요. 그랬으면 분위기가 어땠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 전반적으로는 마인츠의 운영이 약간 흥미로웠습니다. 마인츠의 3백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간에 스테판벨이 부상으로 나간 다음에는 포트루스키랑 포슈 그 다음에 도미니코 코였나요? 그렇게 셈이 나왔는데 그 센터백을 아주 그냥 한 명을 측면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아예 3선으로 올리고 산호를 내리던가 해가지고 산호가이슈가 앞을 보고 공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1선에서는 얘가 도르트문트의 1선에서는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데 문제점이 도르트문트는 보통 센터백들까지 올려가지고 상대의 2선전을 막 한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피지컬적인 차이로 인해서 좀 지공 상황에서 마인츠는 전개가 힘들었고 그래서 마인츠가 좀 썼던 방법이 대표적으로 33분에 많은 자원을 이렇게 센터백까지 한 명은 6번 자리에 올리면서 많은 자원을 전반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롱볼을 하면은 롱볼을 따내면은 바로 본인들의 역습으로 이어지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측면이고 설령 역습을 따내지 못하더라도 전방 자원들이 역압박을 하거나 혹은 뭐 본인들이 수비를 정비할 시간을 가지거나 하는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이렇게 롱볼 전개를 많이 선택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도르트문트 센터백들에게 약간 마인츠 공격진들이 좀 피지컬적으로 밀리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러한 접근 방법의 단점이 만약에 역압박도 실패하고 롱볼 탈취도 실패하면은 그대로 역습상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마인츠가 오히려. 그래서 이때 아마 바이어가 왼쪽 측면에서 역습을 주도해서 위협적인 장면이 한번 나올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좀 흥미로웠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인츠가 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의 부재 때문에 좀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칭찬할 부분이라고 하면은 리에르손 칭찬을 하고 싶지 않고요. 안톤 같은 경우 이제 베르거가 경기 끝나고 X에서 언급하기를 뭐 두 골 넣은 기라시 4어시스트를 기록한 리에르손을 칭찬하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나는 이제 안톤이 좋은 수비 리더로서 좀 칭찬을 하고 싶다. 그 경기 45분에 쥘레가 부상으로 아웃되고 레지안이라는 아주 젊은 유망주 선수가 좀 긴 플레이 타임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레지안이가 약간 얼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안톤이 레지안이를 손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주면서 해야 될 행동을 좀 잘 조율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본인도 한번 실수를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조율을 잘 해주면서 좀 무실점 경기를 이끌어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에르손은 추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마인츠와 상성이 별로 안 좋았는데 결국 중요할 때 상성이 계속 안 좋았는데 결국 대승을 거두면서 좀 악의 고리를 좀 끊어내게 됐고 마인츠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은 결국 결정력 하나가 좀 경기 결과를 가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실라스의 장면에서 그 실라스가 저희랑 할 때는 되게 무슨 뭐 거의 수비수 3-4명을 벗겨가면서 멋진 골을 넣었는데 좀 우리랑 할 때 좀 이런 결정력 보여주시 좀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슐러터팩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수비진이 조금 안정적이었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고 그 리에르손이 이 갑자기 상승된 폼을 월드컵까지 유지한다면 누사가 비록 뭐 저희 클럽에서도 잘해주긴 하지만 크로스나 뭐 최근에 뭐 크로스 어시스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크로스나 득점력 측면에서 좀 공격 포인트 생산력은 좀 떨어진다라는 조금 그런 비판을 나름 할 수도 있는데 누사가 근데 국대에서는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란과 셀로트가 있는 노르웨이의 좌측에는 누사,
누사가 그 인스윙 크로스로 굉장히 많은 또 어시스트를 국대에서는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유리일손까지 우측에서도 또 그런 멋진 크로스를 날려준다면 굉장히 좀 노르웨이가 월드컵에서 또 대단히 많이 또 헤더골을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흥미로운 기록은 뭐 슐로터백이 결정한 경기에서 승률이 더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르트문트가. 그래서 이건 좀 흥미로운 것 같고, 어쨌든 슐로터백이 결국 돌아오잖아요. 지금 어쨌든 수비수에서 또 결정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슐로터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제 플레이오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은 경기력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에. 어쨌든 이번 경기는 잘 끝냈으니까 다음 경기 이제 아탈란타 플레이오프를 좀 잘 준비해서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경기는 레버쿠젠과 장크트 파울리의 경기인데, 공식전 5경기 무패의 레버쿠젠이지만 네이션스 리그 이후에 이제 11경기 무득점의 코판입니다. 그리고 슈트가트 상대로 승리를 거둔 파울리인데, 이제 13분에 포쿠의 드리블 이후에 크로스가 이제 콴사의 헤딩골로 연결됐는데, 이제 골대 맞고 나온 거를 바실리 맞고 대체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4분에 슈크의 슛이 막혔지만 다시 세컨볼을 잘 집어넣으면서 헤딩으로 추가골을 넣었고, 52분에 코너킥에서 삽소바가 헤딩골을 넣으면서 3대0이 됐고, 이제 78분에 포쿠가 엄청 좋은 왼발 중거리 슛으로 4대0으로 이제 무난하게 체급으로 눌러버린 경기가 되지 않았나. 포쿠가 이제 나름 프림퐁의 대체제로 영입이 됐는데 나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테나흐 선임 이후에 이제 화들짝 놀라서 이제 2경기 만에 경질을 시키고 나서 뭐 휘르만이 약간의 뭐 의문점이 붙는 경기도 있긴 하지만, 이런 약자 멸시는 참 잘하는 것 같아서 레버쿠젠도 그 챔피언스리그 경쟁에 좀 큰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항상 레버쿠젠은 챔스는 갔던 팀이니까. 그래서 다시 연승 흐름으로 이어가는 레버쿠젠과 슈트가트를 어떻게 이긴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17위를 유지하는 파울리였습니다. 뭐 이 경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이 경기는 사실 너무 정배적으로 가는 방향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와 메넨글라드바흐와의 경기입니다. 3대0. 프랑크푸르트가 2026년 첫 승입니다. 그리고 클린시트. 야, 이긴 것보다 사실 저는 클린시트에 나도 클린시트 뭐야 이거.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그리고 원래 브루카르트가 복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직 회복이 덜 돼가지고 이제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 이제 5경기 무승으로 조용히 이제 가라앉고 있는 MK였습니다. 4분에 이제 칼리무엔도의 좋은 찬스를 걷어냈어요. 그리고 칼리무엔도가 그 리플레이 보니까 그거 막았더라. 그 터치를 했더라고, 골을. 그래서 공을 터치했는데 잘 막았더라고. 그리고 19분에 타카이 코타가 중거리 터닝슛을 가까이서 터닝슛을 때렸는데 카왕이 잘 막아내면서 잘 됐고, 바오야와 이제 브라운이 좋은 2대1 측면 연결을 보여주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브라운이 또 오른발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참 다재다능한 선수라는 거 다시금 깨달았고, 그리고 그 칼리무엔도가 이제 1대1 찬스를 가져가는 경합 과정에서 이제 어깨 쪽을 부딪히게 되면서 어깨 쪽이 뭐 탈구된 것 같거나 아니면 어깨 쪽이 많이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상당해서 다우드와 교체가 됐고, 34분에 이제 첫 분데스리가 선발 데뷔전을 치른 이제 에시쿠브 아마이무니, 이 플레임 읽어주고 싶은데 ZD 미친 골을 하나 넣으면서 2대0으로 또 앞서가게 됐고, 48분에는 또 하바코비치의 헤더를 잘 막아내는 카왕 선수였고, 이제 75분에 이제 타카이 코타가 이제 분데스리가의 혹독함을 배우는 크나우프, 그런 거는 안 놓치거든요. 그래서 공중볼 처리를 미루다가 이제 크나우프가 달리기 엄청 빠르니까 이제 크나우프가 원래 잘하던 거 해가지고 3대0으로 딱 이제 세기를 박았고, 근데 77분에 또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데 크나우프 역시 1대1은 한 번 넣었으니까 이번은 놓쳐주는 그런 인간미적인 모습 보여주고, 이제 83분에 모아의 슛을 또 막아내면서 카우왕이 이제 클린시트를 가져가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는 없지만 그 전반전 추가 시간에 1대1 찬스가 나올 뻔했어요. 후방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아멘다가
그 태클로 딱 공만 딱 처리하면서 PK를 안 주고 딱 클리어를 잘 맛있게 하면서 이제 클린시트를 딱 더 잘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테아트의 공백을 아마 계속 메워주게 될 텐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멘다가 진짜 든든했다. 그리고 수비 블락도 좀 잘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토프멜로 때보다는 확실히 수비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집중력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그게 제가 보니까 슈팅이 M개가 20개를 때렸는데 제가 20개를 때렸는지 약간 체감을 못했던 이유가 약간 골문을 많이 벗어나는 슈팅이 좀 많았더라고요. 뭐 유효 슈팅도 몇 개 있었지만 그 카우왕이 잘 막아내면서 어쨌든 9경기 만에 클린시트를 거뒀고 이제 폴란스키 볼의 돌풍은 어디로 갔는지 어느덧 강등권과 3점 차가 된 M개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칼리멘도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 오늘 경기도 좀 쉽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아마이무니가 원더골을 넣어주면서 또 2대0으로 좀 약간 안정감이 가져가게 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홈 경기기도 했고 순위표를 보고 있었는데 물론 지금 아직 이번 주 경기를 안 한 게 있긴 하지만 11위 쾰른까지가 지금 강등권이랑 승점 차이가 4점밖에 안 나네요. 4점이요? 강등권이랑요? 그러니까요. 브레멘이랑 지금 4점 가게 그럼 차이가 두 경기 지면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강등권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렇게 치열한 리그입니다. 분데스리가가 양극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약간 유럽 대항전 그 경쟁하는 팀들 따로 있고 강등권 경쟁하는 팀들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간극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경기 얘기 잠깐만 해보자면은 아까 그 댓글 달아주셨던 것처럼 잔더를 그렇게 오른쪽에서 좀 타용하는 모습 인상 깊었고 잔도도 제 생각보다 그 역할에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거 자체로는 뭐 어느 정도 유효적인 모습을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골이 안 들어갔다는 게 크죠. 기억나는 장면이 왼쪽에서 울리가 오른발로 탁 치고 나가면서 순간적으로 가속으로 확 붙여서 그 골키퍼랑 1대1 찬스까지 간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본인이 마무리를 한 게 아예 유슈팅도 안 났거든요. 그때 오른쪽에 타바코비치랑 이제 다른 선수 한 명 보면 팔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내 발 밑에 줘야지 그 자세를 딱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전반전 보다가 그냥 전반전만 보고 이제 안 봤는데 전반전만 봤을 때는 이 골을 못 넣은 거에 대해서 타바코비치를 비난할 수는 없지 않나. 애초에 타바코비치한테 공이 너무 안 왔어요. 스트라이커가 앞을 보고 공을 받아야지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의뢰 타바코비치 같은 게 내려와서 경합 상대 센터백과 몸 비벼주면서 공간 만들어주기 이런 것들 뿐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초반에 나왔던 오노라의 아주 매서운 크로스 같은 경우도 정말 발에 안 닿았죠. 네 맞습니다. 아무 발도 안 닿았죠. 네, 그대로 쑥 지나가는데 만약에 그거 조금만 더 빨리 앞으로 가서 건드렸으면 아주 위협적인 찬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좀 칭찬할 만한 선수는 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 괴체가 좀 아쉬웠어요. 괴체가 이제 결국 볼 터치하는 거나 볼 관수하는 거나 이런 거 다 좋은데 결국 피지컬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 볼 관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괴체를 좀 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원 조합이 조금 괴체를 쓰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메잘라처럼 약간 측면을 벌려서 그런 중앙 미드필더 조합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뭐 라르손이 좀 밑으로 내려와서 받아주고 뭐 괴체랑 뭐 도안이 가운데로 좁혀서 막 받아주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또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수비적인 안정감이 올라온 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칼리무엔도의 부상은 진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브루카르트가 바이에른 미넨전에는 복귀할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그 브루카르트 복귀하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브라운은 뭐 하던 대로 계속 잘하고 있어가지고. 브라운 얘기 잠깐만 해보자면 아까 그 골 장면에서 브라운에게 컵백을 준 게 바호야였죠. 근데 애초에 그 전에 바호야에게 공을 넘겨준 것도 브라운이 측면에서 혼자서 풀어내면서 두 명에서 풀어냈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패스를 찔러준 거였거든요. 그거 보면서 참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은 진짜 너무 좋은 선수고 사실 지금 탑 리그 안에서 레벨에서 한 탑5 안에 드는 윙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부르크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 3대2 함부르크가 승리를 거두면서 9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콘과는 부상으로 2월까지 결장하게 됐고 이제 음주운전으로 징계받던 돈페가 명단을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레이트는 부상으로 3월까지 아웃인 오니온이고 정우영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경기였습니다. 25분에 PK를 내줬어요 함부르크가. 근데 크버펠트가 가볍게 넣으면서 0대1이 됐는데 그리고 35분에 퀘니스 데르퍼가 이제 이 두 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1대1로 맞추게 됐고 46분에 이제 일리치가 빈 골대에 골을 못 넣으면서 이제 이게 스노우볼로 굴러가지고 바로 이어진 찬스에서 카팔도가 역적골을 넣으면서 2대1이 됩니다. 그리고 82분에 축구를 깨달아버린 퀘니스 데르퍼가 크버펠트의 스피드를 제껴내고 이제 멀티골 넣으면서 3대1로 벌어졌는데 89분에 또 우당탕탕 잘못 걸어낸 공이 일리치 헤딩골로 리그 첫 골을 딱 만들어내면서 3대2로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 5경기 무패고 홈 7경기 무패 3승 4무의 함부르크가 9위로 점프하게 됐고 이제 7경기 무승에 늪에 빠진 우니온 4무 3패입니다. 뭔가 함부르크가 좀 겨울 이적 시장 이후에 베스트 11을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퀘니스테르 보러 그렇고 카팔도도 그렇고 워낙 뭐 계속 나왔던 선수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안정감이 있어야 좀 제 실력이 나올 테니까 그거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고 그 베스트 11에 결국에는 다우스는 없었다. 다운스. 이 일리치가 놓치는 장면을 보면서 저희의 포칼 경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제 넣을 상황에서 못 넣으면 바로 이제 일격을 맞는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넣을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빗나가서 바로 또 다음에 이제 역전골이 터지면서 좀 함부르크의 기세가 많이 올라왔고 우니온이랑 이제 MG가 조금 그 좋았던 때에 그거를 찾지 못하고 좀 부진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함부르크가 과연 몇 위로 시즌을 마무리할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나름 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함부르크가 또 잘 데려온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어요. 뭐 로콘과는 부상이긴 했지만 잘 해주고 있었고 뭐 파비오 비레이라도 함부르크 와서는 중원의 지휘자로서 좀 잘해주고 있고 또 다른 선수 보자면은 뭐 퀘니스 데르퍼도 결정력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결정력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승리를 견인했고 또 그 다오페 그 골키퍼도 엄청 잘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부시코비치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함부르크의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함부르크 홈구장이 진짜 빡세요. 빡세요. 그래서 너무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홈 버프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팀입니다. 어쨌든 함부르크도 그렇고 쾰른도 그렇고 이번 시즌 승격했던 팀들은 강등권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좀 그걸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비오 비에라가 그 딱 중간에서 풀어주는 걸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호펜하임과 함부르크와의 경기 함부르크는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 3대 0으로 호펜하임이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호라나치와 비르어가 복귀한 호펜하임이고 이제 포칼 연장 승부의 후유증으로 이제 대거 로테이션을 돌린 프라이부르크에 맞대기를 했습니다. 근데 6분에 크라마리치가 아트블루 키를 넘기는 미친 발리 선제골을 넣었는데 옵사이드가 돼버려가지고 아쉽게 됐고 29분에 빗나가버린 이제 비르어 슈팅 그리고 43분에 위협적인 호펜하임 센터백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막혀버렸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47분에 초호파의 크로스를 감각전으로 돌려 넣으면서 아슬라니가 1대0으로 만들어냈고 그리고 51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너킥 상황에서 카박이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2대0이 됐습니다. 그리고 45분에 교체 투입됐던 로젠펠터가 11분 뛰고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돼버리면서 아쉬운 상황이 됐고 이제 66분에 아슬라니의 슛을 막아내는 아트블루 그리고 교체 투입을 되고 장드레 그리고 94분에 들어가자마자 첫 터치로 중거리 슛을 넣으면서 3대 0으로 이제 호펜하임이 승리를 거뒀는데 초호팔 선생님 이제 2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최근 홈 8경기 연승에 호펜하임이고 최근 리그 원정 4경기 무승에 빠진 이제 프라이부르크입니다. 네. 초호팔 도사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3대 0이 된 게 호펜하임에게 아쉽다고 할 정도로 거의 한 진짜 5대0까지도 나올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와 저는 진짜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그
오랜만에 진짜 좀 과장 많이 보태면은 그 마치 그 리버풀 팬들이 클롭 왔을 때 클롭의 전술을 보면서 감탄, 혹은 뭐 펩이 왔을 때 시티 팬들이 가졌던 그 감정처럼 아 진짜 뭔가 이 감독의 전술이라는 게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적인 축구. 저는 개인적으로 호펜하임의 그런 공격 전개 시에 가져가는 그 빌드업 체계가 막 그런 패스 축구에 엄청 이점이 있는 포메이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탁탁탁 풀어내고, 자 선수들이, 그리고 제가 막 이 경기 보면서 막 커뮤니티에서 말을 했었는데 그 2초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그러니까 정말 볼 방출을 빠르게 하는데, 볼 방출을 빠르게 하면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리 다 약속이 그거를 마치 진짜 미리 짜놓은 것처럼 움직임과 훈련해서. 터치와 패스를 가져가면서, 그리고 뭐 수루 패스, 뭐 로빙 패스, 뭐 짧은 패스 정말 잘 섞어가면서 그 순식간에 그 상대 진영까지 가서 득점 기회를 노리는 장면이 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와 그래서 정말 조금 감탄하면서 좀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막 그 아스날이 한창 잘하고 막 이러면서 뭐 포지션 플레이의 시대가 끝이 났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1차 축구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그냥 미리 다 정해 놓은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이 하는 거, 저는 아직도 그거 자체가 포지션 플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축구를 하는 게 현대 축구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초도 정말 이번 중도 부임 해가지고 중도 부임 해서 직후에는 좀 안 좋았지만 결국 슈커가 믿음을 주고 이제 여름에 보강 엄청 잘해줬잖아요. 마치다 코키 그 십자인대 나가자마자 바로 하이달이 데려온 거 보면은 정말 그 결단이 정말 좋은 결단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모든 영입을 해온 선수들이 시너지를 엄청 많이 잘 내주면서 이제 호펜하임이 3대0으로 대승을 거두게 됐다. 그리고 호펜하임은 이제 진짜 올라가려면 남아서 이제 도르트문트가 진짜 미끄러지면 2위도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등 뒤가 시렵네요, 자꾸. 저 지금 다 등대가 시려워요. 위에도 등대가 시렵고. 그래서 이제 바이언 경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베르더 브레멘과 바이언의 경기 0대3으로 바이언이 이제 지그시 눌러버렸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경기는 되게 치열했어요. 맞아요. 전반전에도 뭐 그 경기를 딱 틀었는데 브레멘이 공격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요즘 바이언이 전반 초반이나 후반 초반이 불안해요. 그래서 콤파니 감독도 막 얘기를 하는 게 상대팀도 어쨌든 바이언을 잡고 싶어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잘 막아내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게 이번 그 첫 클린시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이언도 올해 첫 클린시트입니다, 리가에서는. 이건 의외네요. 항상 그러네. 최소 한 골씩은 먹어왔는데, 그나마 고무적인 게 그 포칼 전까지 해서 지금 2경기가 클린시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뭐 김민재 선수 얘기라던가 이런 거 결국에는 다 그게 부질없는 게, 김민재 선수 나와서 되게 잘했고, 노이어도 요즘 한창 폼이 올라와 있는데 좀 부상이 있어서 전반전에 끝나고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르비도 나와서 우리 잘하니까. 네,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11경기 무승으로 플레이오프 순위까지 내려온 브레멘입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와의 좁혀진 승점을 1위 사수가 필요했던 미넨인데, 칼과 고레츠카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이제 선발 출전한 경기였습니다. 이날 칼이 정말 주사위 2개 던진 12가 나온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돌파를 이번에는 잘 해주면서 PK를 얻어내고, 이제 케인이 또 PK 마무리하면서, 근데 또 25분에 또 케인 잘하는 거 중거리에서 니어 ZD. 아 진짜 보면서 오랜만에, 제가 그래도 좀 시간이 한참 늦잖아요, 이 해외 축구가. 그래서 가족 있는 데서 소리 지르긴 싫어가지고 웬만하면 참는 편인데, 오랜만에 진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저 자리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때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어쨌든 수비수가 안 붙은 게 미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에서 노릴 수 있는 코스는 그러면 저 니어 포스트 저 한 코스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골키퍼가 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골대까지 딱 맞추는 그 코스로 감아가지고 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구가 위협적인 슈팅을 40분에 보여줬는데 이제 결국 못 넣게 됐고, 노이어가 이제 근육 부상으로 나가게 되면서 우르비가 교체로 나왔습니다. 47분에 이제 또 골대를 맞았어요, 여기 그릴의 헤더가. 그리고
은진마 윤현이가 진짜 은진마 욕을 딥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1분에 이제 김민재 선수한테 막히면서 아쉽게 된 찬스를 놓치게 됐고 저번에 때 경철이가 은진마 속죄 푸는다고. 그리고 63분에 케인의 킬패스를 놓치는 그나브리고 이제 64분에 슈미트의 슛을 막아내는 우르비 그리고 65분에 또 우르비가 또 노이어를 빙의해 버린 건지 스위핑을 보여주면서 70분에 고레츠카 득점으로 리그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0대3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22경기 26골을 기록하는 케인과 이제 브레멘전은 멀티골로 개인 통산 500번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노이어는 경미한 근육 부상으로 교체가 됐고 반면 이제 감독 교체에도 불구하고 12경기 무승에 빠진 브레멘입니다. 사실 근데 바이에른 미넨전은 이 논외를 봐야 되니까 아웃라이어 같은 느낌이긴 하죠. 브레멘이 안 좋은 팀 상황 속에서도 나름 공격적인 전술과 이런 그런 태도들을 딱 가지고 나왔는데 확실히 좀 결정지어를 지을 때 못 지은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김민재 선수가 확실히 수비 중에서도 좀 돋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칼 선수도 어쨌든 최근에 그 안 좋은 모습을 좀 그래도 만회를 하는 당돌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다는 게 좀 안도스럽기도 했고요. 이 경기는 근데 미넨 입장에서 제일 할 말이 많았던 거는 중원인 것 같아요. 이날은 키미 선수가 진짜 역대급 저점을 보여준 경기였어가지고 그 항상 한창 좋을 때 키미 고레츠카 조합으로 나왔음에도 턴오버도 너무 많았고 좀 경합을 붙기만 하면은 다 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경합이 아닌 상황이더라도 패스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는 그런 좀 모습이어서 아쉬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레츠카가 좀 반 시즌에 한 번 나오는 고점 플레이를 보여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시즌 지금 이게 리그 두 번째 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 리그 첫 번째 골 넣었던 그 경기 전반기 경기도 똑같이 딱 그 반 시즌에 한 번 나오는 고점 플레이를 보여줬고 그 기준이 이제 아무래도 8번이니까 박스처럼 수비 지원을 해야 할 때 수비 지원해주고 공격 지원해야 할 때 공격 지원해주는 이 모습만 보여주는 솔직히 저는 고레츠카는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골도 기록을 했고 어차피 여름에 떠날 선수니까 좀 그때까지라도 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좀 많이 그렇게 막 심각한 건 아니지만 무시알라가 복귀하고 첫 골을 넣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선방에 막혀버려가지고 그게 득점이 안 들어갔던 건 좀 아쉽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멘은 은진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근데 은진마를 안 쓰자니 다른 선수 없잖아요. 보니페이스가 참 이게 참 브레멘이 이러다 진짜 강등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때려 떨어지겠어. 그래서 좀 위험해 보입니다. 브레멘도 좀 빨리 올라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투가르트와 켈렌의 경기 3대1로 슈투가르트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경기 내용을 보니까 이제 경기 막판에 결정이 다 됐어요. 이제 15분에 연계 플레이 하에서 데미로비치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래서 이대로 슈투가르트가 좀 밀어붙이나 했는데 79분에 빌드업하다가 뺏겨가지고 아헤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켈렌이 동점골로 따라갔지만은 84분에 빌드업이 풀려버리면서 데미로비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2대1이 됐고 91분에 슈틸러가 어시스트를 쌓으면서 세리골을 넣으면서 운다북 3대1로 딱 마무리됐는데 우선 4위로 점프하는 슈투가르트와 원정 7경기 무승의 켈렌인데 강등권과 4점 차가 됐습니다. 아헤의 동점골이 터진 장면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 슈바벤의 후방에서의 플레이가 너무 아니한데 또 게다가 리스키하게까지 한 좀 그런 패스였다고 생각하고 아헤가 스트라이커로서의 정말 그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의 그 스트라이커들 다 조금 스트라이커가 뭔지 좀 다 보여주는 그런 경기라고 봤었고 후반부에 많은 득점을 터뜨리는 걸 보고도 역시 좀 라즈마 팬으로서 좀 부럽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었고 슈바벤을 좀 잡아주나 좀 순위 경쟁 팀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좀 살짝 좀 켈렌에게 기대를 했는데 확실히 슈바벤이 저희 대본에 적혀 있는 것처럼 슈텔러를 투입하면서 확실히 조금 왜 수준 높은 미드필더가 필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켈렌은 어쩔 수 없이 에말라가 살아나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에이스인 선수가 못한다고 그거를 빼버리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엘말라가 좀 저도 좀 아쉬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해도 나쁘지 않아요. 아해 1부 리그 첫 프리시즌인데 원래 저희 팀에 있었다가 이제 2부 리그로 임대 가서 완전 이적했다가 쾰른에서 올라온 건데 버텨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해도 잘 풀렸으면 좋겠고 데미로비치가 또 골 넣어준 건 되게 고무적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또 4위로 점프하면서 슈트가르트가 챔스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쾰른은 이제 강등권과 4점 차가 되면서 아쉬운 경기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이트 찰레 99화 1부를 마치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